자,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첫 마디 말에는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봅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되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384페이지 2번을 보십시오. 건물 없는 토지에 딱 나오죠? 그러면 뒤에 거 읽어볼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저당권자가 동의하더라도 안 돼요.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십시오. 건물 없는 토지에 벌써 땡이죠. 1번 저당권, 다음에 건물 신축하고 2번 저당권. 그러면 2번 저당권 경매할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래도 항상 뭘 기준해야 된다? 최선순위. 따라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 다음에 3번과 4번인데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으면 됐지. 그 이후에 정축, 개축, 신축되더라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무조건 해줍니다. 설정 당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등은 뭘 기준해야 된다? 구건물을 기준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외워진 거 385페이지 1번 판례를 보십시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어요. 그럼 건물은 아니었다는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건축 중이었지만 그것이 쭉 세 번째 줄 보면 그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뭐가 됐다? 진전이 됐어요. 이럴 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건축 중이었고 그 건물의 종류와 구조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척이 된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지금 다음에 외우려 하지 말고 지금 다 외워가세요. 다음에 왼쪽 4번을 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됐다는 말이 나오죠.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멸실돼서 건물이 새로 신축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이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멸실됐으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경매해야 됩니까? 토지만 경매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 인정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해줘버리면 이 정당권자 어뢰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 모두를 담보로 잡았는데 이제는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토지만 이제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데 그 토지에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이 토지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는 겁니다. 공동저당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뒤에 건물이 뭐 됐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땡 그러면 됩니다. 공동저당 멸실 땡 그렇게 옵니다. 공동저당 철거 땡 그러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단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순 암기입니다. 다음에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반드시 뭐 된다? 동일 소유자입니다. 언제 당시 설정 당시. 따라서 설정 당시만 동일 소유자면 되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 실행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다음에 제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했다. 이 말만 넣으면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2번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러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안 되는데 한꺼번에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일괄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에는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인정 안 해줍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일관해서 매수했다는 말이 너무 인정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을은 있을 필요가 없죠. 을은 지금 토지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 그럼 있던 지상권도 혼동으로 소멸할 판인데 토지에 소유권이 있으면 되지 지상권이 왜 필요하냐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갑은 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갑에게도 인정해 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 안 해줍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가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왜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을까요? 건물은 미등기니까. 그래서 돈을 안 갚아주니까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실행됐다는 경매됐단 말입니다. 병이 건물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의 법정상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 동일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A는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지만 이 을은 건물을 매매로 취득했잖아. 매매로 취득할 때는 등기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남이 봤을 때는 동일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다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안 되고 저당권 실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 딱 말이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둘 다 인정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외웁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 그럼 인정 안 됩니다. 다음에 밑에 판례 구분 소유적 공고관계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명의신탁을 한번 봅니다. 등기부, 건물 등기부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뭐 했느냐?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했다는 등기가 납부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 건물의 법정상권 인정되느냐 이 말이죠.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이 나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그러면 안 돼요. 자, 명의신탁 그게 없지만 대표적인 거 이야기입니다. 갑과 사이에 토지를 명의신탁했어요. 토지를 맸다고 명의신탁했어요. 자, 그럼 등기가 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탁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쪽에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하더라도 법정상권 인정해주게 안 해주게? 아니죠. 남이 봤을 때는 다 뭐라고? 통일 소유자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 안 된다고. 남이 봤을 때는 소유자가 다르다니까. 여기는 지금 뭐만 했지만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고 설정했거나 말거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이 봤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명의신탁되면 소유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토지가 명의신탁됐어요.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형식상 토지와 건물이 통일 소유가 같죠?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써 소유자가 갑으로 회복되었어요. 법정상권 인정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는 소유자가 누구다? 합이에요. 동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리저리 해보니까 명의신탁했을 때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의신탁 넣으면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돼. 예? 안 됩니다. 이리저리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저당권 설정되고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강행법규일까요? 임의법규일까요? 강행법규입니다. 이거는 관습법과는 다릅니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하더라도 인정합니다. 강행법규에 속합니다. 자,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상권입니다. 항상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거하고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저당권 침해라는 구제.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저당권 침해라는 구제는 제가 아직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 이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기는 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얼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1번 할 필요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피담보채권이 1억입니다. 여기에 수목이 있습니다. 갑의 수목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수목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잖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수목이 따로 되기 위해서는 임목 등기를 하든지 명의인 방법을 갖춰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똑같다고. 그 명의인 방법을 갖추고 나서 임목 등기하는 이유가 별개로 하려고 지금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 미국 같은 데는 건물도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을 본다고. 우리나라만 건물만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을 본다고. 따라서 수목이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미치는지 그걸 그래 겁이 나가지고 늘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을 뭐 늘 꽂고 다닌다니까. 토지 가격은 7천이고 8천이고 건물 가격은 수목 가격은 7천이에요. 총 담보 가치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에요. 지금 1억 5천을 담보하고 지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제기가 10월 1일인데 10월 1일 날 되기 전에 5월 5일 날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이 갑이 수목을 무단으로 벌치하는 거예요. 이 갑이 무단으로 벌치할 수 있고 지나가는 제3자가 무단 벌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벌치한다는 것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침해다는 겁니까? 담보가 침해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건 담보물이 지금 침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당권 침해라고. 우리가 말하는 저당권 침해는 저당권이라는 권리 침해가 있고 저당 목적물 침해가 있는데 우리가 저당권 침해는 권리 침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보통 보면 저당권 침해라는 저당 목적물이 침해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저당권자로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물건적 청권을 행사할 때는 침해자의 기책사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기책사유를 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수 있는데 단 뭐는 없다고? 반환 청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적 청권 중에서 뭐는 없다고? 반환 청권은 없습니다. 자, 1,000만 원어치 무담별채세요. 그럼 잔존 가치가 1억 4천이죠. 변제하고도 충분하죠. 손해난 바 없잖아. 그래도 물건적 청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잔존 가치 유무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목에 비록 남은 피담보 채권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물건적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 가치 유무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기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3,000만 원어치 무단 벌치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잔존 가치가 1억 2천이죠. 그럼 변제하고 충분히 남는데 손해난 바가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따라서 이거는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기 뭐라고? 부족할 때. 결국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 우선 면제 받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지난 이후에 해서 경매 신청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아니에요. 손해산정은 발생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나와 있듯이 저당권 실행하기 전이라도 손해액 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행 이전이라도 불법 행위가 있고 손해가 발생되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 이후만 하는 게 아니고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제가 변제기일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0월 1일이죠. 근데 5월 1일 날 무단 벌채했어요. 그럼 바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를 청구하면 채무자나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 기한이 남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왜 기한이익이 상실될까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 생각나는 사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제공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 이 담보 가치를 채무자가 뭐했다? 침해했잖아.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기책 사유로?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니까 담보가 손상됐을 때입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멸실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해서 항상 즉시 변제 청구하는 건 아니죠. 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담보가 손상됐잖아. 그러니까 손상된 담보를 뭐 해달라? 보충해달라. 담보물 보충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걸 저당물 보충청구권 혹은 담보물 보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자의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당 목적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는 그럴 때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다. 원상 회복을 해주든지 아니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면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권리를 뭐란다? 저당물 보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잔존 가치가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변제하고 남죠?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거는 잔존 가치와 관계없이 저당 목적물이 현저히 감소되면 잔존 가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현저히 가액이 감소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정자의 무슨 사유? 기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면 담보물 보충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어려운 겁니다. 즉시 변제 청구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죠. 요 둘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담보물이 보충됐다는 것은 손해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죠. 담보물 보충 청구한다는 즉시 변제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 두 개는 뭐라고? 선택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요것만 해야 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88페이지 제일 위에 나옵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나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골치 아픈데 다시 보는 겁니다. 침해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다?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갑이 침해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 있다고. 채무자가 침해하면 이 네 개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그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변제나 담보물 보충 청구는 아니 됩니다. 요거는 채무자의 기책사유, 설정자의 기책사유가 있지 제3자가 했을 때는 채무자의 지탁선 아니죠.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이 두 가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눈이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도 하나는 외워야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다른 거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다른 거 못합니다. 다음에 손해가 발생되면 이행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즉시입니다. 손해는 발생하면 즉시 청구할 수 있지. 이행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읽다 보면 10월달 될 때면 저절로 기억이 날 거예요. 네 가지가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저당권 처분대인데 항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족하니까 361조 그대로 읽으십시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봅니다. 갑이 채무자예요.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는 건 피담보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양도할 때 채무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만 가야 됩니까? 피담보채권도 함께 양도해야 됩니까? 방금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했죠? 그게 부동성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하고 채권 양도했죠? 양도하고 나서 채권은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미리 사전에 승낙을 얻지 않으면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채권 양도할 때 대항 요건입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당권 양도할 때 채무자나 혹은 물상보증인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아까 병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저당권도 물건이라니까 양도할 때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만 합의하면 되지 채무자 승낙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양도는 물권자가 합의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양도 양수 당사자 사이에 쓰면 되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든 아니면 소멸시효로도 소멸하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하면 187조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 3번 기출지문 보세요.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존 사이까지 있어야 된다. 땡!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1번 채무자가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187조 아닙니까? 이제 말씀 없이. 다음에 특수 근저당 들어갑니다. 이제 특수한 저당권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제가 할 때마다 도매상과 소매상을 그려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소매상입니다. 소매상이란 도매상과 끊임없이 거래한다는 거죠. 여기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거래를 터는데 결산기는 10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끊임없이 거래가 일어날 때 현금 박치가 한다, 외상 가져간다. 외상 가져간다는 것은 도매상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하죠.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외상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일순간 도로 다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예컨대 농수산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해보니까 받을 돈이 7천이다. 그럴 때 도매상이 돈 주세요 하십시오. 돈 주세요 하는데 소매상이 망했습니다. 돈 줄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망해버립니까? 도매상은 더 망하죠. 그런 소매상이 여러 명 있으면 더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갑과 을은 10월 1일이 아니고 거래를 터는 날 당신과 나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하다 보면 결산기에 얼마의 채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채권을 확실히 변제한다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오늘 저당권 설정해달라는 겁니다. 10월 1일이 아니고 언제? 1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런 저당권이 뭐라고? 근저당이다. 그럼 근저당도 저당권이니까 담보될 채권이 있죠. 그럼 근저당 설정할 당시
담보할 채권, 피담보 채권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채권이 아니고 장래 발생될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 발생되는데 장래의 지금 채권이 여러분 고정되어 있습니까? 정감 변동합니까? 그래서 장래 정감 변동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거래하는 게 농수산물이라 했죠. 그럼 농수산물 뭘 거래할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청가물 가면 나오는 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감자 하다가 고구마 하다가 근데 고등어 세게 들어오면 고등어 팔다가 요즘 보니까 또 바나나가 싸게 들어오는 모양이더만. 집에 보면 알 수 있어. 바나나를 갑자기 많이 먹으라 그러면 싸구나 알 수 있다니까. 싼 거 가져오지 비싼 거 가져오겠냐고. 계속 막 남고 막 빨리 드세요. 그럼 보면 이게 싸구나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절제 가보니까 2,000원 하니까 이만큼 5개인가 달려있더만. 그게 비해서 오렌지도 훨씬 더 싸더만요. 그게 수입품이 뭐라고? 더 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뭐 국산 그럼 벌써 뭐 나만 있다면 5,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나 사와 먹는 게 낫죠. 나는 국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싼 거 먹을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국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 뭘 먹고 있다고? 바나나 먹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노지 나오는 딸기 말고 노지 딸기 말고 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맛도 없는 토마토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터지고 나온 거 있잖아. 막 바가지로 막 파는 거 있잖아. 그때 또 뭐 갑자기 아침에 또 뭐가 나온다고? 토마토 주스 막 갈아줍니다. 몸에 좋다는 동. 그럼 그전에는 왜 몸에 안 좋았는지 안 주고 뭐라고? 그때 줍니다. 마구 먹으라고 그럽니다. 먹고 나면 나는 또 더 놨습니다. 먹으라고. 미칩니다. 그럼 내가 물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거래할 때 뭘 거래할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라니까. 감자 하나만 거래하면 그 감자에서 정감 변동만 되지만 이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채권입니다. 이렇게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근저당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근저당은 부종성이 있다 했죠. 피담보 채권에 부종합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근데 이 피담보 채권 일순간 소멸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도 근저당은 소멸해야 안 해. 그러니까 부종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된 게 아까 근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멸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근저당은 이전이 안 돼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다른 사람에 양도되더라도 근저당은 이전 안 됩니다. 원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는 게 부종성 아닙니까? 그게 수반성이라니까. 그래서 소멸상 부종성, 이전상 부종성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된 거 그게 근저당이다 이 말입니다. 근자 붙은 거는 다 부종성이 완화된 겁니다. 근저당, 근질, 근가등기 담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보통 저당권하고 다른 점은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미형 부종성 완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보는 거. 이 양 나온 거.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 갑과 알 사이에 감자를 거래하기로 했어요. 이걸 소매상 갑은 감자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감자에 대해서 발생된 채권을 불특정 다수 정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근데 5월달 되는데 감자가 안 팔려. 그때부터는 고구마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발생되는 채권이 지금 감자 채권에서 뭐로 바뀐다고? 고구마 채권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 그럼 소매상을 다른 사람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하고 계속 거래합니까? 병조.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변경하더라도 계속적 거래가 있고 나중에 돈 안 주면 여전히 경미 신청하는 것 똑같아.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변경 전에 걸 담보합니까? 변경 후에 걸 담보합니까? 예? 감자에서 고구마로 하고 있죠? 이제는 고구마에서 발생된 채권만 담보하지 감자는 담보해서 쳐야 되니까. 따라서 뭐만 담보해 준다? 거기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근저당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변경했죠? 그러면 변경된 후에는 당연히 변경 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고, 변경 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담보는 더 이상 담보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 때는 후만 담보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후 담보하는 겁니다. 변경 전의 것은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된 이 건물에 후순위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 나중에 결산기에 결산해보니까 받을 돈이 7천입니다. 근데 돈 안 줍니다. 어른 경매하겠죠?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럼 얼마 우선 면제받냐? 방금 7천이 했죠? 7천만 우선 면제받습니다. 근데 결산기에 결산해보니까 1억 2천이에요. 그럼 또 1억 2천 우선 면제받고, 결산기에 결산해보니까 2억이더라. 그럼 2억 우선 면제받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 언제나 전액 우선 면제받아가면 누가 후순위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따라서 언제나 전액 우선 면제받게 안 받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근저당이죠. 조금 뒤에서 뭘 쓰느냐? 제가 판례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봅니다.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에 관한 합의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등기에는 필수적 등기사항과 임의적 등기사항이 있어요.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취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렇죠. 채권 최고의 플러스 채무자입니다. 그거 외에 결산기라든지 존속기간 등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등기하면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는 데서 저당권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채권 최고액이 문제 아닙니까? 자, 방금처럼 나중에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 전부를 담보하면 안 된다 했죠. 결국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그 전액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일정 한도까지만 담보합니다.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뭐라고? 근저당이다. 즉 결산기에 발생했던 모든 채권을 다 담보하는 게 아니고 일정 한도까지만 담보합니다. 그 일정 한도액을 뭐라고 한다고?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럼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근저당이란 장래 청간 변도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그럼 만일 채권 최고액을 1억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확정했다는 겁니까? 당신과 나서의 계속적 거래를 하는데 결산기에 얼마의 채권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 최고 얼마까지? 1억까지만 이 건물로 담보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 1억. 그게 담보하는 한도액,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럼 만일 나중에 결산기에 결산을 해보니까 1억 2천이 확정됐어요. 그러더라도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어른 1억 2천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얼마만 받는다? 1억만 우선 면제받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요 채권 최고액이란 해당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에서 무슨 받는 범위를 말한다? 우선 변제 받는 범위를 말합니다. 우선 변제 받는 범위가 뭐라고? 채권 최고액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범위를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받을 돈이 1억 2천이에요. 그럼 어른 경매하더라도 얼마만 받는다고?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인가 1억입니까? 1억이죠. 그런데 채무자는 1억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요 채권 최고액이란 해당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것만큼만 책임진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예컨대 피담보 채권이 2억으로 확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1억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고? 2억 다 변제돼요. 안 그러면 변제 말소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제3취득자라든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도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마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근저당이 나왔을 때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초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 39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위에서 참은 2번 확정된 채무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기억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니은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 채권 전액. 그러나 디귿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밑에 기출지문 1번 보십시오. 물상보증인은 되어 있죠. 뭐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근저당의 의의입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받는 범위지 채무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말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91페이지를 가봅니다. 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값이 7천만 원 변제되죠? 안 합니다. 1년, 2년 계속 연장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 어른 우선 변제 받을 때 확정된 원본 7천만 원만 받느냐? 지금까지 못 받은 이자도 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이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죠? 그럼 이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하는 그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 담보해 주느냐? 원본만 담보해 주느냐? 이자도 담보해 주느냐? 그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당연히 원본 담보해 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이자도 담보합니다. 자, 원본 이자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1월 1일 날 근저당 설정할 때 원본이 얼마인지 알고 등기합니까? 따라서 원본은 등기 안 됩니다. 이자도 등기 따라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딱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이제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1년 분이니까 무제 아닙니까? 당연히 무제 아닙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받아가는 것이면 무제한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저당권 실행 비용 포함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자, 요게 보통 저당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보통 저당권은 1년분이고 시행 비용 포함되죠?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391페이지 나와 있죠? 자, 그럼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피담보채권의 확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확정의 효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뜨는 게 확정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는 첫 번째,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있으면 결산기가 도래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되겠죠. 자, 물어봅니다. 10월 1일이 결산기인데 채무자가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럼 결산기가 도래되기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근저당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뒤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언제든지 무슨 의사 표시하면 된다? 해지 의사 표시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래관계가 종료됐다.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더 이상 발생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잔존 채무가 피담보 채무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에 파산이 됐다. 파산되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겠죠? 파산 선고 시 확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나오는 게 경매 신청입니다. 만일 자 위에 거는 다 했고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해당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왔어요.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안 된다? 확정되죠. 그런데 경매 신청 안 한 다음에 경매를 취하했어요. 자, 확정은 번복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번 경매 확정된 것은 번복이 안 됩니다. 그게 오른쪽 1번 판례입니다. 1번 판례입니다. 오른쪽에 나왔어요. 292페이지, 392페이지. 그게 경매 신청과 피담보 채권 확정이라는 판례 나오죠. 그 1번을 보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갑이 아닌 갑의 건물에 을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아까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했죠. 문제는 후순위가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되잖아.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방금 경매 신청 시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이거 틀립니다. 이거는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됩니다. 그게 3번 판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시. 매수인 요즘 경락이 난 거라고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경락대금이란 거라고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1번, 3번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확정 효과를 봅니다. 이 확정 효과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갑의 건물에 을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되고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기의 결산을 딱 해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7천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피담보 채권 이자가 확정됐죠? 확정된 때부터는 요때부터는 근저당이다, 보통저당권이다. 그냥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근저당의 말은 없어집니다. 이 말은 오로지 얼마만 담보는 요 7천만 원만 담보는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이 7천만 원 이전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런데 요 결산기가 도래해서 7천만 원 확정됐는데 결산기 이후에 다시 1,000만 원의 원본 채권이 발생했어요. 합치면 8천밖에 안 되죠. 요 원본 채권은 담보해준다, 안 해준다? 네? 안 해준다니까 이제부터는 근저당이 아니라니까 요거는 무담보 채권으로 남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 이후께서는 더 이상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확정된 데가 중요하게 안 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 확정된 데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일단
채권 최고액이 뭔지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세 번째 피담보채권의 확정 효과,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근저당에 관한 겁니다. 뒤에 394페이지 1번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내가 틀린다 그랬잖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무 내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변경됐을 때는 변경 전의 것은 담보에서 제외되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한다고 이 연사 목놓아 울부짖었다.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럼 선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 완납시를 했습니다.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했다?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제가 제3취득자든지 물상보증인은 뭐만 변제하면 된다 했죠? 채권 최고액.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아니니까 함부로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합니다. 아무나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합니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그것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 1년분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라면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됩니다. 시연이자 무제한 담보됩니다. 그게 보통 저당권하고 다른 점 아닙니까? 자, 이제 공동저당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공동저당이란 뭘 공동저당이라던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공동저당입니다. 예컨대 을이 지금 3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담보를 해야 되는데 X부동산, Y부동산이 있는데 Y부동산은 2억밖에 안 나오고 그럼 2억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자선사업 합니까? 지금 내가 돈을 3억 빌려줬는데 그냥 무조건 그런다니까. Y부동산 하나에 담보하고는 돈 빌려주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X부동산 3억이에요. 그런 어떻게 하느냐? 요 을의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X, Y 양쪽 모두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런 저당을 뭐란다?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기는 지금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2개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권은 하나입니까? 저당 목적물 수만큼 있습니까?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X부동산, Y부동산 등기 보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죠. 그래서 하는 말이 X부동산은 갑소유고 Y부동산은 물상보증일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반드시 동시에 설정할 필요도 없고 X부동산은 1순위인데 Y부동산은 2순위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X부동산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Y부동산 등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395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행해질 필요 없고 추가로 때를 달리해서 설정될 수도 있고 다음에 목적물 소유자나 저당권 순위가 달라도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저당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문을 작성해야 됩니까? 5개 이상입니다. 자,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설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변제기에 변제 안 했을 때입니다. 변제를 잘하면 좋은데 안 했을 때는 어떨 거냐? 안 했을 때는 을의 저당권 실행이 되겠죠. 그럴 때 을의 실행 방법은 XY 부동산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순차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실행할 수도 있고 전부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만 남는 겁니다. 설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동시에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방금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순위가 달라도 되고 하나는 물상보증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저당에는 배당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은 만일 을이 XY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 신청했어요. 한꺼번에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배당해 주죠. 동시 배당입니다. 이럴 때 동시 배당일 때 어떻게 배당할 거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X 부동산은 을이 1순위로 들어와 있어요. 피담보 채권 얼마다? 3억이요. 이렇게 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X 부동산에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2억 들어오고 여기에 P가 1억 들어왔어요. 그럼 XY 부동산 한꺼번에 경매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을은 X 부동산, Y 부동산 전순위에 뭐가 있으니까? 선수니까 어느 쪽이든 지가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잖아. 그러나 어느 한쪽에 전액 다 받아가면 누구한테는 불리합니까? 후순위, 해당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동시 배당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에 배당받지 말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하라 되어 있어요.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 결국 안분 배당한다 그럽니다. 안분하는데 어디에 안분하느냐? 경매 대가에 비례합니다. 안분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무슨 배당이 된다고? 안분 배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책 법조문에 보면 395페이지, 368조가 나오죠. 동일한 채권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할 때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 무슨 대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받지 말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총 경매되면 경락대금 얼마입니까? X 부동산 얼마 나왔다? 3억 나왔고 Y 부동산 2억 나왔으니까 총 얼마가 배당이 되는 겁니까? 5억이죠. 법원에서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겠죠. 총 5억 가지고 배당해 줍니다. 그런데 X 부동산에 얼마만큼 배당한다고? 경매대가. 경매대가에 필요하니까 X 부동산 얼마 경매됐습니까? 3억이 됐으니까 X 부동산 얼마만큼 부담하고?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니까. Y 부동산은 2억만큼 부담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다 받지 말고 이렇게 받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을이 받아갈 돈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 3억을 어느 한쪽에 받지 말고 이렇게 받아가라. 그러면 이 경우 X 부동산에는 얼마 받아가는 겁니까? 1억 8천이 되는 거예요. 총 경락대금 얼마인데? 근데 1억 8천만 받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죠? Y 부동산에 다시 얼마 받아간다? 1억 2천 받아갑니다. 얼마의 경락대금에서? 2억에서 다 받지 말고 나머지 8천은 그냥 B에게 배당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너는 어차피 얼마 받아간다? 3억 다 받으니까 손해가 없죠. 뒤에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죠? 골고루 배당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안분배당입니다. 어디에 안분한다? 경매대가에 비례하는 겁니다. 경매대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오면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3개 나오더라도 제가 합치면 된다 했어요. 5억, 3억, 2억 나온다. 그럼 배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총 경락대금 다 합치면 돼. 말하고 10이죠. 시험장에서 5, 3, 2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암겨서 10 그래도. 그러고 뭐 올리면 된다고? 그냥 이만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3, 여기 얼마? 그러면서 배당 받아갈 지돈이 있겠죠? 그거 곱해서 가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합치고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분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지만 외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X 부동산은 채무자건데 Y 부동산은 채무자께 아니고 물상보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상보증 같으면 먼저 채무자 부동산에 배당하고 모자랄 때 내가 배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는 누구 걸 먼저 배당해 준다? 채무자. 그리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분 배당 안 합니다. 먼저 채무자 부동산에 우선 변제받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배당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물어봅니다. 지금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동시 배당됐습니다. 안본 배당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눈치가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건데. 다음에 이시배당입니다. 이시배당은 다른 말로 하면 순차배당이라고 해요. 그런 예컨대 1번이니까 만일 X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었어요. 이럴 때 결국은 다 한꺼번에 경매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공동저당물 중 하나를 먼저 경매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이럴 때도 안본 배당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안본 배당은 나중에 Y 부동산이 얼마 경매될지 알고 미리 안본 배당합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배당되면 어느 부동산에서 전부 배당받을 뿐만 아니라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396페이지 위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른 여기에서 먼저 배당되는데 전부 변제받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 3억 경매되는데 얼마 받아갔다? 우리 받을 돈이 얼마니까? 다 받아갑니다. 그럼 어른 불만 없죠? 문제는 누가 불만 있다? 그렇죠. 차순위 저당권자 A 아닙니까? 동시 배당됐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근데 A 부동산이 A가 을이 먼저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니까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선택은 을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땡이냐? 안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만일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즉 Y 부동산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까? 1억 2천을 받을 수가 있었죠.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나중에 Y 부동산이 경매되면 누구는 다 받았으니까 을은 다 받았죠. 그럼 요 A가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동시 배당되었다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범위 내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뭐한다? 대위해서 실행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Y 부동산이 경매되면 1억 2천을 다시 누가 받아간다? A가 받아갑니다. 결국 요 돈이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Y 부동산이 X 부동산이 아니고 Y 부동산이 명의직 경매됐다. 결국은 뭐라 간다고? 똑같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안본 배당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당받아 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차순위 저당권 대위권 실행은 되어 있습니까? 먼저 법조문 읽습니다.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규정, 즉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만다 대위에서 저당권 실행합니다. 결국 무슨 변제받는 것 같다? 안본 배당 받습니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어요. 그러더라도 갑이란다. 을은 먼저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전부 변제받는데 지금 자기가 받을 돈 얼마밖에 없습니까? 3억인데 이 부동산 얼마 나왔다고? 2억밖에 나와요. 그럼 다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2억만 받고 얼마만 받았습니까? 1억은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 EP, 차순위 저당권자도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X부동산에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기는 전부 다 받았죠? 여기는 전부 다 못 받았잖아. 그래도 차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X부동산이 경매되겠죠? 경매되면 경락금 얼마 나옵니까? 3억이 나오죠.
3억 중에서 동시에 배당됐더라면 얼마 받았습니까? 1억 8천을 배당받을 수 있죠. 그 1억 8천에서 지금 자기가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1억을 못 받았잖아. 그럼 1억 받죠? 1억은 누구한테 배당된다고? 을에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8천 남았죠? 8천은 다시 또 누굴 대위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을을 대위해서 P가 돼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P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 돼야 합니다. 니은을 보십시오.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의 실형은 공동저당권자가 스스로 기억을 보십시오. 위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의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어느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전부 배당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배당받은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를 보세요. 20배당 순차 배당이 되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언제나 전부 변제받죠. 그 뒤에 뜨는 차순위 저당권자는 항상 다른 부동산이 뭐한다? 대의한다. 다 받을 건 못 받을 건 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게 있어. X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맞아. Y 부동산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럴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어요. 그래서 을이 똑같습니다. 전부 변제받았어요. 그럴 때 차순위 저당권자 A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의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게 없게 을이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 병은 을의 채무만 담보하지 A 채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는 대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2번의 기억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이 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제는 니은이 남았는데 제가 니은은 생략합니다. 지금 니은은 생략하는 이유가 너무 지금 보면 전혀 어려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해서요. 동시 배당될 때 두 가지 케이스, 이식 배당될 때 두 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이해되겠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니은은 보지 마세요. 보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저당 끝으로 물권법 마쳤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물권법 마치고 계약법 남았습니다. 계약법은 다음 주에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음 주에 되겠죠? 네, 조금 쉬었다 하지 않고 일주일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